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22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행사 시작에 앞서서 반가운 얼굴과 환담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회자로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육성에 달렸다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22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귀빈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혼돈의 시대에 던져져 있다, 자리하고 있다. 다른 의도로 다른 표현을 또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걸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노동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 고질적인 갈등 요소들, 이게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죠.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외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들, 세계 정치 질서와 세계 경제 질서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 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국가로서의 생존을 담보하고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민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잠재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이 조건이 별 크게 변화가 없다면 아마 10년 후면은 거의 0%에 수렴할 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게 놔두질 말아야 되겠죠. 어제 뉴욕 증시는 소폭 강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등등은 상당한 고통과 희생이 따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치, 경제, 사회가 전에는 어느 정도 칸막이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곧 사회고, 사회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정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뭐라고 단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골라내자면 이런 복잡다기한
특히 미중 갈등의 최접점,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기술, 기초과학에 근거한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미래 컨퍼런스의 주제를 인재 육성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10번째로 맞이하게 된 서울경제신문회의 미래 컨퍼런스 2022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미래 컨퍼런스는 지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 대전환 등 우리 경제 사회가 직면한 변화의 흐름을 종합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을 주제로 염재호 총장님, 김용학 총장님, 황철추 회장님, 정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련 최고 권위자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도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에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오늘 유익하고 실효성 있는 높은 대안이 많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우리는 예로부터 인재 양성을 중요시해 왔고 이렇게 축적된 우수한 인적 자본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빠른 기술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재편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양적 투입 위주의 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0과 1의 세계에 능숙한 디지털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의 디지털화와 함께 반도체의 산업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문 인재를 확보하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일자리와 산업 구조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삶 전반에 디지털 기술의 영향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문해력 격차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이끌 양질의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지만 석박사급 이상의 고급 인력 배출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인력 수급 불일치의 배경에는 규제와 경직된 학사 운영 등으로 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는 대학 교육이 있습니다.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기술 진보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 하는 비판도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매우 스마트하고 적극적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 인재들의 이러한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원, 학사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7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8월에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 반도체 및 미래 유망 신기술,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나아가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규제 개선과 연계하여 교육 재정의 칸막이 구조를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초중등 과정부터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필수하는 등 미래 역량 중심으로 교육 과정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많은 지혜가 얻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미래 컨퍼런스 2022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육성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서울경제의 미래 컨퍼런스가 중요한 이유가 그냥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주셔야 국민들의 공감을 더 얻어낼 수 있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야말로 기술, 그 기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비드 전인 2020년도에 이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되어 있는 1, 2차 산업의 1, 2차 산업혁명 산업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기술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신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이 몇 개가 있느냐, 글로벌 기업의 100조 기업이 몇 개가 있느냐로 저는 판가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회장님, 삼성전자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LG솔루션이라고 100조에 진입을 했더라고요. 지난달에 확인해 보니. 자, 그런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100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미트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글로벌 시장의 기술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반도체가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특유에서 시즌 1을 통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K-칩스법을 발의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 단계부터 신속 지정하고 지원하자. 우리 용인 클러스터 어떻게 됐습니까? 8년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섬서성의 시한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플래시 설계팀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2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중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평택 캠퍼스 얼마나 걸린지 아시죠? 송전탑 하나 때문에 5년 걸렸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없습니다. 자, 미국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해외 인력 수급을 받고 있는데 이민 정책을 바꾸고자 할 겁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전 세계의 글로벌 인재들을 다 받아들이려고 이민 정책까지 바꿔서 생산 기지를 미국에다 세워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겠다라는 그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IRA 이 배터리 보조금 문제 뭐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요, 기술을 모르면 외교도 안 되고, 기술을 모르면 안보도 지킬 수가 없고, 기술을 모르면 정치도 안 되고, 기술을 모르면 언론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로 할까요, 이걸? 뭘로 우리가 이 패권을, 무슨 패를 가지고 갈까요? 기술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기술 패권 뺏기면 결국은 식민지가 올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정주영 회장님의 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가장 힘든 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기업도 힘든 게 없고 아무것도 힘든 게 없다고 합니다. 전쟁은 내 부하들이 죽어나가고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식민지 새로 오면, 신식민지가 되면
그 수많은 윤봉길 의사, 그 수많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그리고 수많은 징용공, 또 수많은 위안부, 다시 안 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후세대를 다시 식민지에서 살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기술밖에 없고, 그 기술을 제대로 끌고 갈 기술 인재밖에 없다라는 말을 강력하게 드리면서요, 제가 K칩스법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을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다녀온 이후에 글로벌 경쟁국들의 움직임에 비해서 미국, 중국, 대만,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변화는 단 한 발짝도 또 대한민국 변화는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K칩스법 통과가 첫 번째고요. 17개 광역단체장님들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다 공약을 한 상황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만 그렇습니까? 모든 지자체장님들이 전부 다 반도체 특화단지 만들어달라, 클러스터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 관리합니까? 결국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국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시즌2에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이 이야기에, 이 절규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여기 계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염지호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또 양양자 위원님의 어떤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커다란 세계사적인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국 대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명사적 대전환기는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뛰어난 스타트업을 했던 분인데, Singularity is near,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나온 건데 특이점이 나타난다. 그게 언제냐면 2045년을 이야기합니다. 2045년에 인간은 기계가 한 50%가 우리 사람의 몸에 안착이 돼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얘기하기를 이미 우리 생활의 10% 이상은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50%가 우리 인간에 들어오게 되면 7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현재 인류하고 2045년도에 싱글러리티가 됐을 때 인류는 그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가 시작을 한 게 이제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상용 비행을 탄 게 한 60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우리는 달나라를 가고 화성까지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우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너무 빠른 시간으로 익스포넨셜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세기 말과 마찬가지로 대학이라든가 교육 시스템이 대량 생산 체제에 맞춰져 있었던 20세기형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빨리 20세기의 사회적 DNA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21세기 새로운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 대학 교수들이나 대학 당국자들은 19세기의 유생과 같았던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스타일의 지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21세기의 대학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디지털 원격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은 훨씬 더 좋은 교육을 형식지에 관한 것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형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대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입시 전쟁만 하고 들어오게 되면 4년 동안 학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로 즐기고 놀고 그냥 약간의 전공 지식을 가지고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만 얻어서 좋은 곳에서 30년만 살다가 끝마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서는 더 이상 이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의 글로벌 전략으로서는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정보 전쟁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위해서 전 세계의 기술 플로우라든가 데이터라든가 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정보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인재 개발을 위한 컨트롤 타워나 미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대학 나오고 뭐 해외 유학 갔다 오면은 그게 다 공헌을 했으니까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국비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SK에서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고 해서 미국의 탑5 대학에 5년 동안 6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지원해서 엘리트들 키웠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제가 SK 장학재단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전하고 달리 명문 대학에서 대학원에 어드미션을 한국 애들이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우대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유학생을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우대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빈 공간을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닥이라든가 박사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장학금도 주고 해서 거기를 장악하고 네트워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도나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베트남이나 참여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고,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제3세계 국가들에서 뛰어난 인재들 아니면은 동유럽에 있는 뛰어난 수학과 물리에 뛰어난 애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독일은 그 전략을 써서 동유럽의 우수한 인재들을 거의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재고 대학이 미래를 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더 이상 규제, 인증을 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부터 이제는 서비스를 하고 진흥을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과연 우리는 인재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어떻게 인재를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치 대학을 이건 아직도 엘리트들만 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할 거고 초중고만 지원한다. 초중고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추경호 부총리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OECD 평균에 비해서 30%나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몇 조씩을 교육청들이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남아서 대학은 전 세계 OECD 평균에 비해서 30-40%가 낮습니다. 대학이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나라를 이끄는 미래입니다. 1%의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의 이제 지도자들이나 정책 결정들이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 황철주입니다. 기업의 인재 육성과 선순환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운 거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이종환 회장님께서도 좋은 메시지를 주셨고 염재호 총장님께서도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의 생각 또한 거기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저는 태어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만 성공은 세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의 첫 출발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걸랑요. 이게 세계 지도고 거기에 0.07%밖에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5천만 명은 세계 인구의 0.7%밖에 안 돼요. 이 조그마하고 얼마 안 되는 인구가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 땅에서는 천연 지화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이때까지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거는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더 많아서 그 차이만큼 우리가 성장했다. 그건 세계 시장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한국에서 아무리 잘나도 한국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한국에서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한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경쟁력이 튼튼하면요 국민의 경쟁력도 튼튼하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양영자 국회의원께서 미국의 IT 기업들 다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IT 기업이 기술 경쟁력이 떨어져서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국토가 적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적어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천연 지원자원이 하나도 없어서 힘이 없어서 세계로 수출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제까지 성장했던 우리의 동력 또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천연 지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3만 불 선진국으로 성장했는데 뭘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의 혁신이요? 과학기술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동의 혁신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다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노동의 글로벌 밸류 체인 플러스 노동의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이제는 노동의 혁신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간다. 노동은 혁신이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팩터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이 시간이 지나면 기술로 바뀌고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 지식으로 바뀝니다. 3차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지식은 더 이상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빛의 속도로 지식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서 빛의 속도로 기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모든 정보가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 이렇게 얘기하죠. 기술은요 이제 더 이상 블루 오션이 아니다. 레드 오션이에요. 왜? 빛의 속도로 기술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혁신만이 블루 오션이다. 근데 이 혁신은요 우리가 성장해왔던 방법하고 생각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혁신 기간에 75%, 80%까지는 인큐베이팅 타임이에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혁신이
결실로 맺어지려고 그러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우리나라의 가버넌스로, 정부의 가버넌스나 기업의 가버넌스로 한 사람이 5년, 10년 동안 한 일에, 한 연구나 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가버넌스를 갖고 있느냐? 없어요. 이게 불행입니다. 이건 세계 선진국 또한 마찬가지다. 그 혁신 기간 중에 혁신의 80%가 안 보여. 일을 아무리 해도, 돈은 아무리 들어가도 결과는 안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인큐베이팅 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큐베이팅 타임이 지나면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큐베이팅 타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 우리나라에서 0.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중요하다. 스타트업은 오너가 이거를 극복해요. 오너만이 극복할 수 있다. 기업이 커지면 관리 체계로 가고, 관리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관리하기도 바빠요. 한 사람이 몰입을 통해서만 5년, 10년을 몰입해야지 혁신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거버넌스로.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지금 많이 육성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재는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인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인재는 보시는 것처럼 먼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더 잘하는 건 빛의 속도보다 더 먼저 해야 돼요. 빛의 속도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머리 좋아도 빛의 속도를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생산해서 팔아서 돈을 번다? 이거는 빛의 속도를 이길 수 없다. 이 시대는 지속 가능한 분업적 협력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사람이 가능한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을 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실행할 수 있는 용기는 저는 동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지식이 아니다. 동지는 생각하는 철학이 같고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사람이 동지다. 이런 동지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가 필요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캠퍼스 라이프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지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찰력, 그다음에 통찰력인데, 통찰력은 몰입할 때만 생긴다. 몰입하지 않으면 통찰력은 못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협업이다. 협업하지 않으면 빛의 속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협업이 중요합니다. 협업은 공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 걸, 뭘 많이 알고 뭘 잘하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뭘 잘하고 뭐를 많이 아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이 행복을 만든다. 이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모님이고, 집에는 부모님이고, 사회에서는 리더고, 이런 생각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이 주제를 맡게 된 이유는 오늘 안에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공계의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적인 그 지원을 저희 기관에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처의 정책들을 아우르는, 그러면서 국가 인재를, 특히 과학기술 분야 인재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 인재 정책의 그 중요한 전략들을 수립해서 각 부처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이제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 육성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주요국가 개방형 공동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를 중요한 축으로 좀 담고 있고요. 국정과제,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76번 과제가 자율과 창의 중심으로 기초연구를 확대하면서 여기에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것을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대학이 좀 역할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과학수 인재계 인재 육성의 전주기적인 생태계를 좀 잘 만들어 보겠다는 걸 국정과제로 좀 채택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7월에는 이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 그래서 이 교육부가 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도 7월달에 같이 발표를 해서 31년까지 반도체 혁신 인재를 15만 명까지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정원 확대나 또 융합 교육, 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이제 전반적인 생태계를 좀 구축하겠다라는 방안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으로 금년 8월에 이것도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요. 2026년까지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할 때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교육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같이 만들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정책 방향을 제가 한번 제시를 오늘 발제해서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제드렸던 것처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양적인 측면에서도 신규 인재 유입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요. 또 아까 두뇌 해외 유출 지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급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좀 있어서 양적인 측면에서 줄어들 뿐만 아니고 이게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질이 낮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아우르는 정책들의 방향을 한번 제안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측면, 그리고 조직의 생태계 측면,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국가 간의 인재 유치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 측면에서는 핵심 인재가 마음껏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 그래서 이제 교육 시스템도 혁신하고, 그리고 특히 청년 신진 연구원들이 어떻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지원을 좀 강화해 보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그리고 앞으로 퇴직하지는 고경력 은퇴 과학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측면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보고요. 그 조직 측면에서는 산학연 간에 역동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인재 양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자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해외 인재도 우리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두뇌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필요할 때 글로벌 인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가의 전략기술 또 국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떻게 같이 동참케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인재 성장 활약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문제점 먼저 진단해 보면 오늘 오전에 많이 토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 교육 시스템이 여전히 학과 중심으로 경직돼 있어서 융합 연구의 융합 교육에 상당히 좀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다양한 혁신적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는 게 언론의 지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 내에서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젊은 연구자가 이제 안정적으로 연구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데, 현재 그 연구비를 보면 1인당 평균 연구비가 약 7,100만 원인데 39세 이하로 보면 3,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도 보면 그 대학 부설 연구소가 1934개인데 그 중에서 전임 유급 연구원이 한 분도 안 계신 연구소가 7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냥 이름만 간판만 그 대학별로 대학 부설 연구소로 그 간판만 달았지 실제 그 일을 전담하는 연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저희 진단이고요. 그리고 두뇌 유출 지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퇴직과학자 관리 측면도 현재 1,600명을 이제
리시트라는 그런 활용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만간 고급 은퇴 과학자들이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저희 진단이고 제언입니다. 특히 산학연구와의 생태계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특히 산업계와 대학과의 연구 협력이 너무 낮고요. 또 인재 유동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산학위원이 좀 함께 인재 양성을 하자. 그리고 인력도 좀 자유롭게 연구하다가 공공연구소 연구하다가 기업에 갈 수도 있고 또 대학에서 하다가 또 안식년을 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교류 활성화를 좀 제안해 드리고요. 두뇌 순환 국가로의 전환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에 외국 우수 인재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인재들이 대부분 끝나면 제가 퍼센트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한국 내에 여기 보니까 한국 내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32%인데 실제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 내에서 좀 계속 일을 하면서 한국의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같이 참여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의 중요한 연구 거점들의 우리 인력들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 제안을 드리고 또 인적 자원이 옛날같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라고 격려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인력들을 한국의 공동 연구 및 또 인재 육성에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 혁신 시스템에 인재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투자 전략 및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개인 측면, 조직 측면, 국가 측면에서 인재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또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생태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각 과제별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재 육성은 워낙 포괄적이고 또 사실 워낙 모두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분야라서 제가 일반적인 큰 틀만 제안을 드려봤고요. 오늘 또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저도 보다 더 초점이 맞는 그런 쟁점들을 좀 토의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까 초기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술 폐경 경쟁 시대에 주도적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재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용학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부여받은 주제가 대학교의 혁신과 인재 육성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사실 총장을 해보면서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인재상이 바뀌어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산업사회에서 요구받는 인재를 키우기를 노력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데 어떤 인재가 필요하는 건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화를 간단히 짚어보죠. 잘 아시다시피 장수혁명이 있습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몇 년도에 죽을 것 같으십니까? 2100년 이후까지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2100년. 2100년의 사회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학 교육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현 당대의 전공지식 위주로 대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전공지식의 지식 반감기는 빠른 분야에서는 7년이라고 합니다. 7년이면 배운 지식의 반이 쓸모없어지는 빠른 분야에서는. 근데 2100년까지 그 이상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금 같은 이런 교육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사회 변화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인간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습득하는 것의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빨리, 더 넓게, 더 깊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이미 제품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두뇌와 밖에 있는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신경 연결 IO를 맞는 시제품이 나왔죠. 아직 물론 초보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사람들이 생각으로 AI와 대화를 하고 생각만 하면은 AI가 답을 생각으로 전해주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 지식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것의 한계는 무엇일까? 너무 자명하겠죠. 세 번째는 저는 네트워크 혁명, 아까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망이 발달하고 있죠. 이게 저에게 의미하는 바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손가락 끝에 와 있고 이 손가락 끝에 와 있는 지식들이 서로 연결될 때 새로운 지식이 창출된다. 이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그럼 인재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저는 여태까지 지식이 인텔리전스 교육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익스텔리전스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 신조어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전스는 머릿속이 똑똑하게끔 머릿속에 많은 것을 넣게 하는 것이 인텔리전스 교육입니다. 안에 똑똑함이라 하면은 익스텔리전스라는 것은 스마트 월드, 이 바깥에 있는 똑똑함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손가락 끝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익스텔리전스라는 겁니다. 이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융합적 인재가 필요하죠. 여러 분야에 대한 연결이 가능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협동을 할 줄 알아야겠죠. 세 번째로는 저는 이 사람 책이라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는 보통 책장에 꽂힌 책이 일반 책이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책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들이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산업사회에서는 우리는 똑똑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했죠. 이 똑똑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똑똑한 인재만이 아니라 따뜻한 인재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키워내는 인재가 따뜻한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나누고 배려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이런 인재를 앞으로 키워내는데 대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를 풀어내는데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 결과로서 저는 도전하는 인재, 저는 이걸 표현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뛰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익스텔리전스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가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이 얼마나 스마트한가를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은 이 바깥에 있는 스마트니스를 연결시키고 융합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거나 전혀 다른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저는 익스텔리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는 이제 그만하자. 그거는 그 정도는 충분하다. 앞으로 익스텔리전스로 가자. 그래서 배움의 목적이 익스텔리전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대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있는 지식으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소프트 스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소프트 스킬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사이 간자가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치간 칫솔 하면 치간의 이빨 사이죠. 그러면 인간의 사이는 왜 들어갔을까? 시간 하면은 두 이벤트 사이에 시간이 존재합니다. 작년 추석부터 올 추석 사이에 1년이 존재하죠. 공간, 이 벽과 저 벽 사이에 공간이 존재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죠. 근데 인간은 뭐에 존재하는가? 인간은 사이에 존재하는데 사이에는 링크가 있다는 거, 휴먼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장수 시대가 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앞으로 이 소프트 스킬이 지금도 중요합니다만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소프트 스킬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사회적인 커뮤니티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는 정답이 없는 교육을 하자. 여태까지 교육은 정말 정답만 찾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능을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정답이 없는 교육을 발산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는 수렴적 사고만 해왔죠. 정답을 찾아가는 수렴적 사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답이 없죠. 다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고스톱입니다. 물론 페이퍼 클립의 용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벽돌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양말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라면은 왜 꼬불꼬불한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어져야 할, 이거 아주 너무 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교육의 혁신을 대학들이 시도하고 있고, 물론 다른 대학들도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례로서 연수대학교를 들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지금 대학 교육의 혁신의 근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발표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이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22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육성에 달렸다라는 주제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내용들이 공유가 됐는데 개인, 조직, 나아가 대한민국의 뿌리를 바치는 인재 육성의 방안에 대해서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드렸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